남편인 박준호 씨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회사에 찾아갔을 때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내 앞을 막아서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은 분명 박준호 이사님의 아내가 아니십니다. 저는 그분을 매일 뵙거든요.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경비원은 그녀에게 고개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말을 마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모님. 늘 오시는 그 시간에 맞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흔한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박준호 씨를 위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려진 남색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우리의 일상은 잔잔한 강물처럼 예측 가능했고 큰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침실을 정리하던 중 박준호 씨가 전날 입었던 양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진성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카드였습니다. 나는 그를 어떻게 놀라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마카롱을 사들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미지근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로맨틱한 몸짓이 꺼져가는 듯한 불꽃을 다시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남은 오전을 조심스럽게 단장하며 보냈습니다. 나는 박준호 씨가 내 눈을 돋보이게 한다고 늘 말했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내 하얀 머리카락을 우아한 쪽머리로 정리하고 최근 몇 년간 거의 바르지 않던 빨간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빵집은 집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박준호 씨가 너무나 좋아하는 진한 초콜릿 마카롱 한 상자를 샀습니다. 점원은 그것을 금색 리본이 달린 우아한 종이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완벽해. 나는 남편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며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있는 건물은 웅장했고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중심부에 위치한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30년 넘게 그곳에서 일했고 단순한 사원에서 시작해 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나는 그의 궤적, 그의 헌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늘 말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을 선사하리라는 기대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중앙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명찰에 김 씨라고 쓰인 중년의 경비원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인 박준호 이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재무 이사님이십니다. 경비원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사모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은 아니었지만 전에도 몇 번 이곳에 온 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마 새로운 절차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김은주라고 소리내어 있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마주 보았습니다. 박 이사님의 아내시라고요? 네, 저희는 4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라고 나는 그의 말투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의 아내분을 압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이곳에 오시거든요.
나는 그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 다른 박 씨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실 겁니다. 박준호 재무이사 62세입니다. 라고 나는 이제 불확실성이 섞인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경비원은 엘리베이터 출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박 사모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나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몸을 돌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우아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고 완벽하게 정돈된 갈색 머리에 박준호 씨의 정장 색깔과 매우 유사한 남색의 고급스러운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경비원님이라고 그녀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며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나갑니다. 박 이사님께 이 시까지 돌아온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사모님.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십시오라고 경비원은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비된 듯이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마카롱 상자가 떨리는 내 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건물을 나선 후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죠?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입니다. 재무이사님의 아내이시죠? 라고 그는 이제 혼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내 마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어떻게 아내가 2명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끔찍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내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을까? 그분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나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허가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경비원은 이제 이 상황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라고 나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실은 인사과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경비원은 주제가 바뀌자 안심한 듯 보였고 나에게 3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이사들이 있는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내 귀에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운 2자녀 민지, 현우, 공유한 인생 전체. 어떻게 다른 여자가 박준호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나에게 또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고 문은 조용하고 우아한 복도로 열렸습니다. 나는 박준호 씨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 파티나 회사 기념 행사 때 몇 번 와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준호 재무이사라고 새겨진 금색 명판이 붙은 문에 도착했을 때 멈췄습니다. 불투명 유리창을 통해 나는 그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어떤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복도에 있는 큰 화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호 이사님 사무실에 계십니까? 라고 내가 박준호 씨의 가장 오래된 동료 중 한 명인 최 부장님을 알아본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금방입니다. 서연 씨와의 점심 식사 전에 이 서류들에 서명해야 해서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최 부장은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대화의 파편들이 들렸습니다. 서연 씨와의 점심,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네, 방금 나갔습니다. 늘 가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눈물이 내 시야를 가렸습니다. 거의 40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운 두 자녀는 이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상호 희생으로 지은 집, 수천 번의 저녁 식사 준비, 세탁한 옷, 축하한 생일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박준호 씨와 최 부장은 놀라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남편의 얼굴 표정은 몇 초 만에 놀라움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은주야, 그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마카롱 상자가 떨리는 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초콜릿을 흩뿌렸습니다. 이서연은 누구예요? 준호 씨.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불편한 듯 박준호 씨와 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거기 마주 선 채로 남편과 아내였지만 마치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제발 앉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데요. 준호 씨, 나는 계속 서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야근했다는 매일 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말인가요? 그는 흰머리에 손을 쓸어 넘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했기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긴장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이와 나는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나는 분노가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끼며 되풀이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잡한 거예요. 박준호 씨는 책상 주위를 돌아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어깨는 마치 엄청난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부산 출장길에서 서연을 만났어. 그는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관계였지만 일어나고 말았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단순히 끝낼 수가 없었지. 그럼 언제쯤 나에게 말할 생각이었죠? 나는 목을 베는 칼처럼 느껴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수없이 시도했어, 은주야. 하지만 함께 인생을 일군 여자에게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손주들을 파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당신의 해결책은 15년 동안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이었군요. 그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책상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녀와 자녀가 있습니까? 나는 대답이 두려워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딸 하나, 지수, 14살이야. 그 타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비슷한 또래의 딸, 우리 가정과 나란히 건설된 또 하나의 가족 전체. 어떻게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죠? 나는 그에게라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묻듯이 말했습니다. 출장, 늦은 밤, 외출, 바쁜 주말. 은주야, 제발. 그는 다시 다가오려 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15년의 거짓말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준호 씨.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그녀는 우리를 보고 멈췄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주 씨이시군요라고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미모나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존재를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벅찼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내 가방을 집어들고 그녀를 마치 가구처럼 지나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동안 박준호 씨가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나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깨닫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만당했다는 분노,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 속에 산 남자를 믿었다는 분노, 심지어 내 배려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 삶을 바쳤다는 분노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햇살이 잠시 나를 눈멀게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같았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마카롱 상자와 결혼 생활을 되살리려는 꿈을 안고 그 건물에 들어섰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환상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막 깨달은 60세의 여성이었고, 이제 그 조각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나는 택시도 버스도 타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방향 없이 걸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던 도시의 거리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며 이야기하고 웃고 약속 장소로 달려가는 날을 지나쳤습니다. 내 세상이 방금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들은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태양이 계속 빛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결국 공원 벤치에 앉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 이제 각자의 가정을 가진 성인들 민지와 현우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박준호 씨가 이서연 씨와 낳은 딸 지수, 아마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그저 또 다른 여자로만 알고 있을 10대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러니에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고 옆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박준호 씨였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전원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법의 단어가 15년간의 배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집으로 30년 넘게 살았던 우리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구석구석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아이들이 숙제를 하던 부엌 식탁, 우리의 삶을 기록한 가족 사진이 붙은 벽,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침실로 가서 박준호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줄맞춰 걸려 있었고, 넥타이는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셔츠는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나는 옷걸이에서 모든 것을 잡아당겨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내용물을 침대 위에 흩뿌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의 배신에 대한 더 많은 증거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끔찍한 혼란으로 바꿔줄 마법 같은 설명일까요? 바로 그때 나는 양말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있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나는 침대 옆 탁자에서 편지 칼을 집어들고 자물쇠를 부러뜨릴 때까지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반대편 아파트 임대 계약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계좌의 은행 명세서, 그리고 사진들, 많은 사진들, 박준호 씨와 이서연 씨, 그리고 사진마다 자라는 소녀 지수, 그의 또 다른 딸, 해변에서, 식당에서, 생일 파티에서 찍은 박준호 씨, 이미지 속에 기록된 삶 전체,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삶과 나란히 존재하는 평행한 삶. 나는 내가 만든 난장판 한가운데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 씨가 집에 온 것입니다. 은주야, 그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불안하게 침실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자신이 흩뿌린 옷 한가운데 열린 상자와 사진들에 둘러싸인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군요라고 나는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삶이었군요. 은주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는 힘겹게 일어서는 나를 방해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걸까요? 설명은 없어요. 진실만이 있을 뿐이죠, 준호 씨. 그리고 진실은 내가 우리 집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매일 밤 당신을 기다리며 늙어가는 동안 당신은 그녀와 함께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또 다른 딸을 낳으며 나와 별개의 삶 전체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라고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갑자기 매우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려고 했죠? 나는 물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말할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절대 알지 못할 거라고 기대했나요? 내 남편이 거짓말 속에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죽기를 바랐나요? 말하고 싶었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수없이 모든 것을 말하려 했지만 그게 당신을 얼마나 파괴할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 아니요,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가족을 핑계로 삼지 마세요. 당신은 그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 생각했어요. 박준호 씨는 패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60세의 이 남자에게 이 결혼 생활에 내 모든 삶을 바친 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가주세요라고 나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당장, 은주야, 제발, 우리 이야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어요. 준호 씨. 다른 가족. 10대 딸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서연은 내 아내가 아니야라고 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야.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어. 그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해야 할까요? 그가 공식적으로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지 15년간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 나가요 라고 나는 문을 가리키며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의 다른 아파트로 당신의 다른 가족에게 가세요. 지금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박준호 씨는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는 옷 몇 벌을 주워 작은 가방에 넣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15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지자 일어난 일의 거대함이 나를 온 힘을 다해 강타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벨이 울린 후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늦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털어놓고 그녀와 함께 울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아빠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파괴해야 할까요? 다 괜찮아.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무슨 일 있었죠? 그녀는 늘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아빠 때문이죠? 아니야, 얘야, 정말 괜찮아. 내일 이야기하자. 알았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겪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길고 뜨거운 목욕을 하며 모든 고통과 혼란을 씻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박준호 씨와 이서연 씨, 박준호 씨와 그의 또 다른 딸 지수, 내가 집에서 순진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박준호 씨의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짧고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나는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 아파트의 모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몇 년 동안 독서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 확실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확실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미루었던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밤 아파트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안개 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전날 밤 흩뿌렸던 박준호 씨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사진들을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이혼을 위한 증거가 될 것이었지만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메모를 하면서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명백한 가출 및 간통 사건입니다라고.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퇴직금 포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이제 와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박준호 씨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내 월급과 이제는 작은 연금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더 큰 돈, 투자, 미래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것만 원합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수진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은 전날 그 사무실 건물에 들어선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통제력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저녁에 내 두 자녀인 민지와 현우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엄마도 전화로 이상했어요. 앉아라. 나는 소파를 가리키며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나서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15년 동안 또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여자, 10대 딸 지수,
도시 반대편의 아파트. 그들의 얼굴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늘 더 폭발적이었던 현우는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지는 조용히 울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항상 그렇게 헌신적이었고 가족적이었잖아요. 내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헌신적이었다고? 그는 항상 늦게까지 일했지. 끊임없이 출장을 갔고, 주말에는 회사 문제 해결로 바빴지. 현우는 걷기를 멈추고,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징후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가 조심했기 때문이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나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민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내 목소리의 확신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럼 우리는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박준호 씨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들과 아빠 사이의 문제야.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아버지로서 보낸 세월을 지우지는 못해.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해. 그들이 다음 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마침내 떠났을 때 나는 다시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일지라도 진실 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나는 내 삶이 불과 24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나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조금 미지근할지라도 긴 결혼 생활이라고 믿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배신당한 여자였고 60세의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 사무실 건물을 나선 이후 처음으로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다가올 세월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 법,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 박준호의 아내를 넘어선 내 정체성을 재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조금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 벨소리에 짧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박준호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야기해야 해. 은주야. 그는 지친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설명이 있어. 사진 속에서 충분히 봤어요. 준호 씨, 설명할 건 없어요. 제발, 그는 간청했습니다. 커피라도 공공장소에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거절할까, 끊을까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나를 괴롭힐 질문들이. 1시간. 나는 마침내 오전 11시에 서점 카페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 갈게. 고마워, 은주야.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내 코앞에서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원피스와 60세 생일에
나 자신에게 샀던 귀걸이를 선택했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연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나는 패배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집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준호 씨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다크서클로 덮여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평해.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모든 걸 말해줄게. 다음 1시간 동안 박준호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부산 출장길에서 이서연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인수합병을 협상하던 이사 중 한 명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그 관계가 집으로 돌아올 때 끝났어야 할 일시적인 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그는 앞에 놓인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고 3달 후 다시 부산에 갔을 때 우리는 다시 만났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나는 가슴에 둔한 통증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저 육체적인 것이었어.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불륜이었지. 그러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어. 나는 밀려오는 분노와 배신의 물결을 통제하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 박준호 씨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책임지면서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 그래서 서연이 해결책을 제안했어.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참 편리하군요. 나는 쓰라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나는 돈을 보내고 가끔 방문했어. 하지만 지수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뭔가가 변했어. 그녀는 내 딸이었어. 은주야. 나는 그냥 외면할 수 없었어. 그래서 두 가족을 갖기로 결정한 거군요. 나는 말을 마쳤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었어. 조금씩 일어났지. 한 번은 여기 방문하고, 한 번은 저기서 주말을 보내고. 서연은 울산에서 같은 회사에 일자리를 얻었어. 상황이 15년 동안 발전해 온 것입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내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박준호 씨는 마침내 눈을 들어 나를 마주 보았습니다. 수없이 특히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하지만 그때 생각했어. 우리가 가진 것을 왜 파괴해야 하지? 왜 당신에게 그 고통을 주어야 하지? 이기심이었지. 이제는 알아. 이기심, 나는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묘사하는 흥미로운 단어군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젊은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커피를 더 드릴지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죠? 그녀가 떠나자 내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출장, 사무실에서의 늦은 밤. 처음에는 정말 출장이었어. 다만 서연이 나와 함께 갔지. 그녀가 울산으로 왔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 아파트를 빌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하기가 더 쉬워졌어. 하나의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로 이어졌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나요? 박준호 씨는 시선을 피했고 나는 내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몇몇 동료들, 그래, 최 부장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른 몇몇 이사들도. 나는 모두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수년 동안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지켜주었군요. 나는 격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 은주야. 나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봤나요? 준호 씨, 나를 어떻게 봤나요? 그는 이제 정말로 괴로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은주야. 지금도 사랑해. 당신은 내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수십 년간의 내 동반자였어. 서연과의 관계는 달랐어. 아, 물론이죠. 젊은 여자와의 흥미진진한 불륜대. 집에 있는 늙은 아내의 편안함. 나는 비꼬는 말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당신과 나는 역사, 뿌리, 추억이 있었어. 서영과 처음에는 그저 흥분, 새로운 것이었지. 그러다 지수가 태어났고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 나는 두 세상 사이에 갇혔고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었어. 지수, 내 마음은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박준호 씨의 딸, 아마도 내 존재조차 모르는 그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존재를 알아요? 박준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결혼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응. 하지만 세부 사항은 몰라. 서연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서연이 더 낫다고 생각했군요. 나는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서연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죠. 그렇죠. 박준호 씨? 아니야, 은주야.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충분히 들었어요. 저는 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박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하지만 은주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끔찍하게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40년을 함께 했잖아.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어. 우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준호 씨. 당신이 두 가족을 갖기로 결정했을 때 버린 거예요. 15년 동안 매일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말이에요. 나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불륜 남편에게 머물렀던 50년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나는 60세지만 아직 삶이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내 삶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박준호 씨도 일어나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주야, 제발 더 이야기하자. 내가 변할 수 있어. 내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어. 바로잡을 건 없어요. 나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준호 씨.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고 고통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내 가슴에서 무게의 일부가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 씨가 말한 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의심보다는 진실이 나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새로운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나는 별거의 실질적인 측면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공동 계좌로 들어왔던 내 연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재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딸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그런 일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여러 번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가 아파트에서 가져가야 할 서류나 그가 남긴 물건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은주 씨이십니까? 내가 전화를 받자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이서연입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여자, 또 다른 아내. 잠시 동안 나는 전화를 끊을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나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요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 일부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어떤 만족감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의 눈을 보고 수년 동안 내 남편을 나와 공유했던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나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는 박준호 씨의 아파트와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립지대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곳에 있어 내 존재를 확립하고 싶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봤던 날보다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 망설였고 우리 눈이 마주칠 때까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은주 씨,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솔직함에 감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먼저 박준호 씨가 당신을 떠날 거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를 기분 좋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럼 당신의 의견으로는 어떤가요? 복잡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준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힘든 관계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지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일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죠.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사라지고 준호 씨를 개입시키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나 아기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공평했나요? 나는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무지 속에 내버려 둔 것이 공평했나요? 이서연 씨는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 씨가 가끔 우리를 방문하고 돈을 보냈죠. 그러다가 제가 울산으로 일하러 왔을 때 복잡해졌습니다. 지수는 아빠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은주 씨.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딸, 그들의 딸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서연 씨.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가 이 상황에서 무고한 10대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박준호 씨, 그리고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의 실수 때문에 아이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과 박준호 씨가 15년 동안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녀는 내 놀랍게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같지 않아요. 당신은 합법적인 아내, 그가 먼저 삶을 건설한 여자입니다. 저는 다른 여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 저는 항상 다른 여자였습니다. 은주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취약성이 있었고 그것은 나를 잠시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와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 이상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와 공유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참 아이러니하군요.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를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군요. 진실은 복잡합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박준호 씨뿐만 아니라 이 상황, 드라마, 은밀함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삶이었을까요? 영원히 두 번째 선택이 되는 것. 그리고 지수는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이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준호 씨는 우리 상황의 한계 내에서 항상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아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아빠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잃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확신에 놀라며 단언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아이들에게 항상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에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연 씨는 내 말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 다를 다른 방식으로 배신한 한 남자로 묶인 두 여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서연 씨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60세예요. 삶의 끝이 아니죠. 비록 한동안 그렇게 보였지만요. 저에게는 연금, 아이들, 손주들이 있어요. 완벽한 아내로 늘 바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어쩌면 박준호의 아내인 김은주를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발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인정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남은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속았던 두 여자. 만남 후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몇 주 만에 더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서연 씨와의 대화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관점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내 결혼 생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여자와 도둑맞은 방문으로만 아버지를 알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잃었습니다. 다음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박준호 씨가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여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꽃, 선물, 변화의 약속을 들고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번은 내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하는 뻔뻔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그런 합의를 합니다. 그는 내 눈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에요, 준호 씨. 이건 배신이고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현우는 그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거부했고 민지는 의무적으로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복 여동생인 지수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특히 두 사람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민지가 어느 날 어린 시절처럼 내 무릎에 울면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14살짜리 여동생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무고해. 언젠가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아마도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질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대편 거실에 앉아있던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 후에 말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너희들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 주변 어른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 책임이 없어. 그들은 내 말을 곰곰이 생각했고 나는 그들의 눈에서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적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잊었던 내 자신의 일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포기했던 취미였습니다. 나는 늘 하고 싶었던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독서 그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의 작은 발견, 매번의 새로운 활동은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의 조각을 되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준호 씨가 그런 일들을 금지해서가 아니라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는 아내, 엄마, 할머니 역할로 축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욕망, 야망, 관심사가 있는 김은주라는 여자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사무실에 운명적인 방문을 한 지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거나 지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포함하여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해변 별장을 가졌습니다. 최종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내 변호사는 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지내실 거예요, 은주 씨.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감정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미 나아요. 나는 고백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온전히 내 집인 그곳 현관에 큰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내 첫 생각은 박준호 씨의 또 다른 필사적인 화해 시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에는 우리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에게 사랑을 담아 민지, 현우, 그리고 손주 일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과 손주들, 나의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아파트로 들어가 꽃을 꽃병에 꽂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60세에 나는 파괴적인 배신을 발견했고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맞이했으며 처음부터 내 삶을 재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무너지고 쓰라림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내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승인이나 사랑이 자신을 정의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김은주. 외롭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자.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힘든 날들이 있을 것이고 배신의 고통이 온 힘을 다해 다시 찾아오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졌던 혹은 가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 자신의 조건으로 살고 거짓말에 더럽혀지지 않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회였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리며 내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꽃 마음에 들어요? 내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얘야. 고마워. 엄마. 우리 모두 현우 오빠네 집에 있어요. 6살인 손자 주원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요.
오실래요? 우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나는 단 1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물론이지. 30분만 시간을 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올 일이 진심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이중 생활을 발견한 운명적인 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고통, 발견, 눈물, 그리고 놀랍게도 웃음이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오늘 61세의 나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마카롱 상자를 들고 그 사무실 건물에 들어섰던 여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순진했던 김은주는 뒤에 남겨졌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예상치 않게 더 행복한 누군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나는 아파트를 다시 꾸미고 박준호 씨의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그림은 내가 좋아했던 작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과 어울린다고 주장했던 갈색 소파는 파란색 톤의 편안한 세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의 서재를 내 그림 아틀리에로 바꾸었고 그곳에서 색깔과 질감에 빠져 몇 시간을 보냅니다. 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나누었지만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복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는 똑똑해요. 민지는 첫 만남 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줍음이 많아요. 이 모든 일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이해할 만해. 나는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성인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빠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혼란스러울 거야. 현우는 지수를 만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더 오래 걸렸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분별력이 있었고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랑 닮았어요. 현우는 나에게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같은 비뚤어진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은 이상했지만 몇 달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그 아이는 박준호 씨의 특징과 함께 내 가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와는 거리를 둔 존중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거의 교차하지 않았고 교차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박준호 씨도 참석하는 내 손주들의 행사에서 우리는 예의 바른 인사를 교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들고 나타났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며 두 번째 기회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내 대답은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준호 씨. 우리가 가졌던 것은 끝났어요. 나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어려웠지만 내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그에게 느꼈던 사랑은 극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과 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처럼 점차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자라났습니다.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회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기초하여 선택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박준호 씨가 항상 너무 비싸거나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럽으로의 작은 크루즈였습니다. 갑판에 앉아 열린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나는 사진 강좌와 독서 그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아내나 민지와 현우의 엄마로만 나를 알지 못하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김은주, 세부 사항에 대한 독특한 시선을 가진 아마추어 사진가, 역사 소설을 탐독하는 독서가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9개월 만에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최재훈 씨는 은퇴한 역사 교수였고 5년 전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작품을 전시했던 지역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도시 풍경을 사진 찍는 것을 선호했고 나는 사람들을 찍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사진은 특별한 것을 포착합니다. 그는 내가 내 이미지 중 하나를 보고 있을 때 내 옆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꽃을 파는 나이든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단순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존엄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사진, 문학, 여행, 음악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제들은 우리가 친구가 된 후에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유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진 수업 후 커피, 책에 대해 토론하는 점심 식사, 화창한 일요일 공원 산책, 서두름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숙한 두 사람이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의 동반자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처음 키스한 것은 클래식 음악 콘서트 후였습니다. 가볍고 거의 수줍은 키스였지만 나를 다시 10대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61세에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와 함께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10대처럼 행동하는 두 노인. 노인이라뇨, 그는 가짜로 붕괴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만 하세요. 나는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둘 다 전성기였습니다. 젊음의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지혜, 자신감, 자기 인식의 전성기였습니다. 내가 민지와 현우에게 최재훈 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초기에는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용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이어서 조심스러운 지지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일요일 점심 식사에서 마침내 그를 만났을 때 승희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바라봐요. 민지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최재훈 씨에게 가장 사랑했던 점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나를 가치 있게 느끼게 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이들을 통해 최재훈 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불신과 질투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벌써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우리가 공동재산 매각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너무 서두른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준호 씨, 그리고 당신은 15년 동안 다른 가족이 있었잖아요. 저는 허용 가능한 시간, 프레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와 박준호 씨에 관해서는 민지에게서 그들이 계속 함께하고 있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고 그가 공개적으로 그녀와 함께할 수 있게 되자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민지가 한 번은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는 것처럼요. 나는 그에게 연민의 찔림을 느꼈는데 그것은 나를 놀라게 한 감정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거짓말을 기반으로 삶을 건설했고 이제 그것들이 무너졌으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세상에서 내 자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습니다. 61세의 나는 내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대안적인 김은주가 아니라 아내, 엄마, 할머니 역할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김은주였습니다. 예술가, 사진가, 독서가, 여행가, 친구, 연인이었던 김은주. 인생을 바꾼 발견 후 1년 2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재훈 씨가 나중에 올 것이고, 민지와 그녀의 가족도 올 것입니다. 현우는 막내 아들이 열이 나서 오지 못한다고 전화했지만 다음 주말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샐러드용 채소를 썰다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꾸민 내 아파트, 내 사진과 그림으로 덮인 벽,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차려진 식탁. 나를 압도하는 감정은 깊은 감사였습니다. 박준호 씨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나는 결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발견한 삶, 내가 알지 못했던 힘, 내가 처음부터 내 삶을 재건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열린 새로운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리며 내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최재훈 씨였습니다. 지금 집에서 나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필요한 거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말이 쉽게 나오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웃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채소를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술에는 미소가 계속 머물렀습니다. 61세의 새로운 사랑을 위해 요리를 하고 특별한 사람을 기다릴 때 느끼는 그 설렘을 느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정확히 6시에 울렸습니다. 최재훈 씨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고 나는 그 특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깎인 흰머리, 따뜻한 갈색 눈이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진가에게 그는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게 만들 거예요. 나는 꽃다발을 받으며 대답하고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최재훈 씨는 또한 레드와인 한 병과 중고 서점에서 발견한 50년대 거리 사진에 관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 관심사를 알아차리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내가 그에게서 가장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30분 후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내 손주들은 그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는 박하사탕과 포옹으로 그들을 맞이한 최재훈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색함도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항상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완벽하거나 흠잡을 데 없는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기억할 때 여전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와 이서연 씨가 함께 있는 꿈을 꾸는 일도 여전히 가끔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틀 후 나는 현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병원에 오셔야 해요. 아빠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심장마비가 왔어요. 아직 심각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며 소식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박준호 씨는 40년 이상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내 아이들의 아버지, 내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지금 갈게. 나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대기실에서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민지는 눈이 붉고 부은 채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무슨 소식 없니?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의사들은 심각할 수 있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며 함께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서연 씨가 대기실로 급히 들어오고 있었고 옆에는 검은 머리의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수, 나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즉시 알아봤습니다. 박준호 씨와 같은 눈, 내 아이들과 같은 얼굴 모양.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일어나 그녀의 이복 여동생을 짧게 안아주었습니다. 현우는 불편한 듯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불안하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그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듯 인사했습니다. 이서연 씨,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녀 옆에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수이겠구나.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더 반갑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족이 병원 대기실에 모인 것은 초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상하긴 했지만 우리가 되어버린 이 복잡한 이야기에 또 다른 장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준호 씨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번갈아 들어갔습니다. 먼저 민지와 현우, 그리고 이서연 씨와 지수.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를 봐야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빠가 엄마를 찾았어요. 민지가 돌아왔을 때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 씨는 창백했고 내가 본 어떤 때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은주, 그는 잠시 마스크를 벗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물론 왔죠. 나는 침대 옆에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그는 내 눈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걱정했어요? 그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준호 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내 대답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알아요. 그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니죠. 그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봤는지 아세요? 우리가 젊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아이들이 어렸고 일요일에 공원에서 뛰어놀았던 우리의 첫 해를 봤어요. 나는 향수에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짓말 이전, 배신 이전에. 준호 씨, 아니, 끝까지 말하게 해줘. 그는 요청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은주야. 우리 가족, 우리 삶을. 이기심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그리고 최악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당신도, 그리고 진정으로 서연도. 우리는 함께 있지만 전과 같지 않아. 결코 같지 않았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는 작은 고통의 신음으로 끊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 옳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틀렸어. 그것은 화해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한 남자. 당신에게는 지수가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나 아이들에게 했던 것보다 그녀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내가 병실을 나왔을 때 나는 마치 무게가 덜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아마도 결코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고집이세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를 돌봐주세요.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도요. 착한 아이 같아요. 돌볼게요.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네, 착한 아이예요. 나는 그날 병원을 떠나면서 이상한 종류의 종결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용, 과거는 과거였고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결국은 뒤로 남겨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최재훈 씨에게 전화하여 박준호 씨의 심장마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즉시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삶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 예상치 못한 길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발견, 남편의 수십 년간의 배신이 어떻게 나를 더 진실하고 행복한 버전의 나 자신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고통에 감사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온 성장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의 힘에 내가 처음부터 내 삶을 재건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열린 새로운 가능성들에 감사했습니다. 박준호 씨와의 놀라운 사건 후 2달 후 나는 내 아파트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민지와 그녀의 가족, 현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면서 지수도 초대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아이, 내 아이들의 피를 나누었지만 이 모든 상황에 무고한 그 젊은 소녀는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그녀의 이복 형제자매들을 만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즐거운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민지와 음악에 대한 사랑, 현우의 큰아들 주원이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사랑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쿨해요. 내 손자 주원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보다 어린데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네가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모든 모양과 크기로 오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내가 깨달았듯이 완전히 깨지는 대신 확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 최재훈 씨는 나를 놀라게 할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 3개월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고 싶었소.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좋은 동반자는 생각할 수 없어요. 3개월은 너무 길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주들은요? 그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도 있고요. 게다가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모두를 돌봤어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 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놀랍게도 나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꼭 봐야 할 장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61세에 유럽으로 모험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민지와 현우는 송별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최재훈 씨도 있었고 손주들과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사귄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건배, 민지가 잔을 들며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우리 엄마에게, 김은주에게 모두가 되풀이했습니다. 식탁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사랑하는 얼굴들을 보며 나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61세에 거짓으로 드러난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건설된 평생 후 내가 여기 사랑받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모험을 떠나기 직전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건배. 나는 내 잔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와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 모두가 박수를 치고 술을 마시는 동안 내 눈은 최재훈 씨의 눈을 찾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 내가 오래된 삶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이 새로운 삶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아이들과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곧 돌아올게. 나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수천 장을 보낼 거야. 매 순간을 즐기세요. 엄마,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최재훈 씨의 손을 잡고 나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내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이상 전에 박준호 씨에게 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상상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았고, 더 진실했고, 더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여 나를 미지의 땅과 상상할 수 없는 모험으로 데려갈 때 나는 가장 큰 발견이 가장 단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했고, 내 정체성은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김은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1년 만에 나는 정말로 그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